자, 근데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약간 길지만 제가 중간중간 좀 자르고 포인트 부분만 말씀하겠습니다. 사고 1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분 전에 양승진 선생님과 학생들 몇 명이 이제 거기 앉아 있었는데 소파가 2개로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끝쪽에 있던 게 하나 날아가고 아래쪽에 있던 소파는 날아가진 않고 시소로 치면 무게중심에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날아가진 않고 기울어지니까 미끄러져가지고 아래에 있던 학생들을 다 눌러버렸어요, 소파로. 이렇게 된 건데, 참고로 그때 양승진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니 물어보니까 양승진 선생님이 이제 돈을 주면서 과자 사 먹으라고. 그거 보니까 참 너무 애자네요. 실제로 애들이 또 과자를 사러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동아리를 맡고 계셨나 봅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이런 정말 그 평화로운 아침에 그런 과자도 사주고 동아리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날아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중에 한 친구가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을 주우려고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식당 앞에 이렇게 소파 2개 연속으로 있었던 그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었다고 그때 느끼진 못했는데 핸드폰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니까 걔가 당황해서 그걸 잡으려고 일어났다가 정말 몸이 대굴대굴 굴렀어요. 음료수병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렇게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소파에 앉아있던 이제 자기 친구들도 웃기니까 그 장면이 잠깐 웃겼던 거예요. 상황 파악 못하고. 소파에서 일어나서 제 친구 걔를 잡아주러 가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하나도 안 실려서 이렇게 쏠려버리는 거예요. 멈추고는 싶은데 그냥 몸이 확 쏠려가지고 바로 앞에 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그 문이 닫혀져 있었거든요. 그 가판 문이. 가판도 있었고 옆에 매점도 있었고 그 벽도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쾅 부닥친 거죠. 그래서 저절로 날아가듯이 튕겨서 오른쪽을 전체 타박상을 받았거든요. 자, 근데 이때 날아간 거는 본격적인 세월호가 30도 기울 때가 아니라 그 전이에요. 가족협의회에서 그 세월호 항적도 복원해가지고 해군 레이더 영상 복원할 때 급변침이 2번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49분하고 50분에. 그래서 봐서는 1차, 2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급변침으로 생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걸 읽은 사람들은 갑자기 미끄러졌다고 충격이 없이 그냥 갑자기 30도만 기울었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지 일단 이게 너무 의문이에요. 그 정도 상황에서 어떤 선생님이 소파채로 바다에 빠져서 그때부터 그 세월호가 침몰되기 시작한 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 충격이면은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월호보다 훨씬 작은 잠수함하고 부딪혀도 저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난다고 봐요. 그렇죠. 오히려 그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에 부딪히는 정도 충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저도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제 의견 말한 것보다는 이 학생들 표현을 그대로 들면 쾅 소리 들리는 부분만 바로 거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막 놀랐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지금 아까 친구가 대굴대굴 굴러갔으니까. 그래서 저희끼리도 눈을 마주치고 야 이게 뭐야 하는데 갑자기 쾅. 그래서 질문자가 그 쾅이란 게 어떤 상황이었죠 하니까 그건 진짜 쾅이었어요. 진짜 그건 진짜 쾅. 근데 이제 쾅하고 기운 게 아니라 기운 다음에 쾅은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지금은 학생이 핸드폰을 주려고 일어났는데 핸드폰은 계속 굴러가고 학생도 갑자기 몸이 떼굴떼굴 굴렀댔잖아요. 일단 배가 좀 기울기 시작은 한 거죠. 그래서 1차로 한번 부딪혔어요. 어느 정도 기울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거 뭐야 한데 정말 갑자기 쾅 하면서 동시에 지금 날아갔어요. 쾅 소리와 함께 소파 아래쪽에 있던 소파에 있는 애들은 소파채로 같이 밑으로 가면서 소파에 딱 깔려서 골반 골절된 애도 있고요. 위쪽 소파에 있던 양대인 선생님은 그때 날아갔어요. 쾅하고 동시에. 그런 정도 힘이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반대쪽에서 쿵 부딪힌 게 아니라 넘어지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또 힘이 한번 더 충격이 가해진 그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기울었으니까 그 3층 로비는 바로 옆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식당에 여러 가지 그런 그릇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찬장 같은 거에. 그릇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수백 수천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동시에 다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쾅 소리는 정말 쾅 났는데 바로 옆에서 듣기로는 식당에서 그런 그릇 접시들이 쏟아진 소리가 더 크게는 들렸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쾅 소리도 일치된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 애들마다 조금씩 그 표현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순서는 좀 다른데 진짜 갑자기 쾅이 들렸고, 자 근데 요건 하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육상에서 자동차끼리 부딪혔으면 정말 쾅 소리가 누구나 크게 들릴 텐데 만약에 바다 속에서 충격이 있었으면 물을 뚫고 나오는 진동이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그 세월호가 100m가 넘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만약에 충돌이 있었다고 치면은 그 충돌이 육상에서 쓰면 어마어마한 소리의 쾅일 텐데 물 속에서 세월호가 일단 6m는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쿵 소리, 쾅 소리가 나더라도 약간의 어떤 진동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당시 그 세월호 3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쾅 소리면 정말 다 박살이 나야 되는데 뭐 잠수함이 됐건 세월호 됐건 지금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그런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표현한 애들 표현이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배가 기울고 난 다음에 분명히 시간이 좀 있어요. 휴대폰에 손 뻗고 그게 쭉 빨려나가는 거 보고 애가 떼굴떼굴 굴르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깔깔대고 있는 사이에 꽝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외부 힘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이 배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기울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떤 그 단순한 충돌이나 부딪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배가 기우는 1차적인 물리력 이후에 쾅이라고 하는 2차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쳤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한 번의 액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에 부딪히거나 뭐가 잡아떼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배를 기울게 하는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 있어서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앉아있던 사람이 계속 앉아있게 만드는 그 관성을 무시하고 사람을 튕겨 올려버릴 정도로 진동이 강한 충격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또는 뭐 사선으로든 기울어졌으니까 사선으로든 밑에서 바깥쪽 배 바깥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들어오는 어떤 강력한 추력에 의해서 사람이 날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더 외력설이 더 유력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쭉 읽으면서 든 생각이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기존에 나왔던 진술 그리고 새로 나온 좀 더 자세한 정황 진술을 자로라든지 아니면 파파이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양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시 세월호에 AIS가 조작이 됐나 안 됐나 모르나 여하튼 기존에 나왔던 그런 AIS 자료라든지 레이더 영상과 좀 정확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맞춰가지고 이때 세월호가 뭐 지그재그를 한 건지 몇 초에 몇 미터로 어떻게 날아간 건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거 좀 결부시켜가지고 어느 게 더 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지를 전문가분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그 자세하게 좀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어때요? 파파이스라든지 거기서 나왔던 설들 중에 앵커를 끌고 가다가 그 앵커가 걸리기 전에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팽팽해졌다 튕겨져 나올 때 나오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쿵과 맥락은 없습니까? 그때 파파이스에서는 앵커가 바로 걸리기 전에 한 제 기억으로는 세 군데인가 언젠가에서 이렇게 좀 튕기는 식으로 그래서 항적도에서도 살짝 옆으로 좀 이렇게 튕기는 게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세 번 네 번까지는 표현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사실 그쪽을 제일 많이 파신 분들이 더 보긴 봐야죠. 기존의 진수가 좀 그리고 당시 이 3층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내 대기 방송한 그 강혜성이라는 그 남자 승무원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사람은 일관된 표현을 해요.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기울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랬잖아. 기운 다음에 뭔가 부딪힌 게 아이들의 공통적인 증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약간 시간차라든지 내용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그 조타실 아까 그 조타수 있잖아요. 말씀 많이 하시던 조타수분도 뭐가 걸린 것 같았다. 이런 표현도 청문회에서 했고요. 그 조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던 1등 항해사도 뭔가 좀 걸린 것 같았어요 하면서 아시겠지만 그 상하이 셀비지가 떼버린 스테이빌러자이라는 옆에 그 평형을 이렇게 맞춰주는 가로로 된 긴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날개죠. 작은 날개 같은. 실제로 그 전에 세월호가 거기에 뭐 그런 어선들이 쳐놓은 뭐 스크루라든지 어망 같은 데 걸려서 이렇게 잠수부가 들어와서 빼준 적도 있답니다. 뭐 그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라는 진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화물만 딱 기울어가지고 확 넘어졌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뭔가 다른 느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의 AIS, 레이더, 진술 여러 가지 걸 다 통합해서 전문가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실 거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충격적인 정보가 나오면은 혼란스럽기 시작해지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정보는 왜곡돼요. 그래서 과장되기도 하고 아예 소멸돼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기억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요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가 농처럼 반처럼 말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했던 말이 특조위 말고 특감을 같이 출범시켜야 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특검 이야기도 살짝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월호 특검이 해서 수사권 딱 갖고 제대로 수사하면서 특조위기는 또 특조위대로 진상규명 이 방식으로 가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지금 그 국회 계류된 그 법안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제일 빨리 처리돼도 물론 이제 여야 합의가 다 되면 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된다는 가정하를 치면 330일 후에 발동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이렇게 더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촛불 집회 계속 나갑니다. 그 말씀을 두 가지 안에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리력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그 외부에 있는 힘이 발생을 했을 때, 자, 충돌에 의해 가지고 만일에 어떤 형태든 충돌이 배로 있어진다면 승용차를 생각해 보세요. 승용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가 정면 충돌이 아닌 측방향이나 뒤에서 충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외부 충돌이 받는 힘이 이 물체에 대한 가속을 더 높여주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튀어나가지 않고 소파 안으로 박혀 들어갑니다. 뭔 얘기냐면 관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는 차를 120km로 받으면 사람이 20km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20km 속도만큼 의자에 들어와서 박힌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튀어나갈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 100km로 달리다가 20km로 차 속도가 줄어버리면 그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차가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80km로 날아가는 게 관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소파에서 사람이 날아갔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충격을 받아서 외부 충격을 받아서 튕겨나갔다고 보기보다는 갑작스러운 급제동에 의해 가지고 거기 앉아있던 소파에 고정돼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몸이 그 달려가던 속도만큼의 속도 차이만큼을 날아갔다고 보는 게 사실은 더 맞는 증거라는 거죠. 제가 했던 이야기랑 반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이 먼저 작용했던 힘과 같은 방향에서 더 큰 힘이 부딪혀서 가속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고. 가속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80km로 달리고 있는 걸 100km로 뒤에서 때린다 그래서 사람이 20km로 안 날아간다니까요. 그 속도만큼 차가 속도는 더 붙겠죠. 배는 속도가 더 붙겠지만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은 고정이 안 돼 있는 승객은 오히려 그 속도만큼 의자 속으로 파고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멈추려고 하고 있는 관성이 사람 몸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근데 달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는 100km로 달리던 배가 20km로 줄었을 때 80km 속도로 사람이 튕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소파로 튕겨져 나갔다는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좌연이죠. 좌연 쪽으로? 예. 그러면 아까 말하는 거는 정반대 좌연 쪽에서 두 번째 충격이 왔다는 소리잖아요. 충격이 왔다는 게 아니라 배가 좌연 쪽으로 틀고 있을 상황에 좌연 쪽으로 속도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도를 정면에서 우연적으로 오는 어떤 물체가 들이받음으로 인해 속도를 줄여버리면 좌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배의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반대 충격에 의해서. 그랬을 때 소파에 있는 사람이 그 줄어든 속도만큼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서 이걸 저지하는 힘을 받았거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배가 급제동에 걸려서 안에 있는 사람이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물리학 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됐어 나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됐는데 저것도 약간 논리적 모순을 제가 좀 전에 발견했거든요. 일본 좌연 쪽으로 이렇게 배가 기울온 상황에서 우연 쪽에 모서리 쪽에서 부딪혔다고 하면 사실은 같은 방향에 힘을 준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은 방향 자체가 좌연 우연이라고 표현됐지만 좌연으로 들고 있던 기울어지던 배를 우연 쪽에서 받았으면 좌연 쪽에 힘을 가속도로 붙여준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그게 아니죠. 정면에서 부딪히게 되면서 속도를 감소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해요. 떠오르는 배를 보았다. 떠오르는 배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배를
돌렸어? 배가 기울어지죠? 기울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정면 방향에서 그쪽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오는 물체가 받아버리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연으로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배에 갑자기 다시 급제동을 걸어가지고 그 배의 속도를 줄여버리면 자연으로 날아간다. 그 상태의 사람이 자연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건 가속 상황이기보다는 감속 상황인 경우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더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를 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진행하시죠. 그래서 요런 얘기가 이제 세월호 X를 통해서 나오면서 그 게시판에서 누가 동영상을 하나 올려주신 게 있는데요. 외국의 어떤 배가 이렇게 파도를 맞아가지고 기울었는데 이때는 뭐 한쪽으로만 기운 게 아니라 파도를 여기저기 맞아서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었다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하면서 그 배의 식당에 있던 그런 테이블 있죠.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의자들이 CCTV에 잡힌 게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쫙 모든 직기가 밀렸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직기가 밀렸다가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그때 이제 뭐 바람이나 풍속이나 몇 도가 기울었는지는 알 수 없이 그냥 CCTV 영상만 있으나 공중에 떠서 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 그대로 사람도 기울어서 미끄러져 가고 이쪽으로 또 그렇죠. 반대쪽으로는 또 반대쪽으로 미끄러져 가고 그 진짜 테이블 수십 개, 의자 수십 개, 사람들 수십 명이 왔다 갔다 약간 뭐 코미디 프로 보는 것처럼 전 그래서 그거 보고 어디 날아가는 사람 있나 보자 하는데 날아가는 그 큰 일은 파도를 맞고도 없다고. 날아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하. 뭐 하여간 뭐 그건 좀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조건에 넣고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 이건 예. 뭐 어떤 우리 이론적으로 설명도 안 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여간 요 당시 표현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소파랑 같이 날아간 거라고 사람만 날아간 게 아니고 라고 묻자 예 선생님하고 소파 한 개 소파가 두 개 있었는데 저희가 소파 발밑에 있을 때 한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파랑 선생님이랑 같이 날아가신 거예요. 공중으로 막 날아갔어요? 묻자 예 막 뭔지도 모르는 게 막 날아갔어요. 엄청난 엄청난 속도 외력이네. 차가 위로는 공중으로 뭐가 막 날아갔고요. 그 공중으로 날아간 게 선생님이랑 소파겠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최근에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양승진 선생님은 미수습자 중에 한 분이신데 예. 네. 그분은 바다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왜 처음 나왔어요? 양승진 선생님이 이라는 그 이제 성함까지 같이 나온 거는 이미 1년도 넘은 얘기고요. 최근에 나온 거 이렇게 소파랑 같이 나갔다.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런 주장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때 날아간 사람이 선생님 하나뿐은 아닐 수도 있잖아.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드리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그 양승진 선생님만 그때 가판 바깥으로 이렇게 되신 걸로 숨겨져 나간 걸로 알려졌는데 알려져 있죠. 지금 우리 세월호 미습자가 9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때 다윤이나 은하나 얘들은 실내에 있었던 건 맞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마지막 행적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데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가판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좀 분분한가 봐요. 그래서 100% 지금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8분이 다 지금 세월호 선내에 계시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실이 됐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시 사고 당시 상황에서 8분이 100% 다 선내에 있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한두 분, 두세 분이라도 조금 더 바깥쪽에 외부 쪽에 있었는지 지금 100% 자신을 못하겠어요. 약간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더더욱 빨리 세월호 선체인양 해가지고 좀 정밀 수색을 할 필요가 있죠. 뭐 일단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 있던 소파에 있던 학생도 사실 미끄러져 소파에 깔렸다고 했지만 자기들도 몸이 붕 떠서 가판에 걸렸다고 돼 있어요. 몇 미터, 너도 붕 떴어? 가판을 넘은 거지, 그냥 하니까, 예, 그렇게 가다가 툭 이렇게 떨어졌는데, 얼마나 너는 날아갔냐니까, 저는 5미터 날아갔어요. 어마어마한 물리력입니다, 사실. 그렇죠. 체중 7, 80kg, 60kg만 잡아도요, 그 정도 중량을 공중에 날릴 수 있는 정도의 감속이라고 하면 엄청난 가속도의 증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단순하게 배가 운행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배를 못 타죠, 평상시 때. 그렇죠. 배가 위험하다고 로켓인데. 하면. 과장됐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뭔가 외부 외력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처럼 보이네요. 일단은 그렇죠. 네. 뭐 모든 걸 떠나서, 이건 진짜 좀 이상한. 그러니까 요거를 좀 되게 단순화시키면은 정부가 발표했던 조타 실수, 과적, 또 뭐 구조 변경,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증거까지 비춰보면 외력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면 재수사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설사 뭐 외력이건 아니건 이 정도 진술이 있고 하면은 좀 다시 한번 조사 수사를 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예, 뭐 저는 자로의 세월호 X에 나온 그 주황색 컨테이너가 잠수함인지 아닌지는 정말 궁금하고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생각이 들지만 이런 자료만으로도 좀 충분히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조타 실수 과적 그리고 그것에 반박해왔던 사람들은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들은 외력을 주장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원인에 대한 추정은 약간씩 달랐지만.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요 얘기는 상당히 표현이 더 많지만 일단 뭐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세한 거는 어차피 뭐 가족협의회나 특조위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당시에 이 학생들에게 하나 더 물어본 게 있긴 있어요. 새로 CCTV가 켜져 있었다는데 너희는 그걸 봤니라고 물어보니까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그거는 기억 자체를 잘 못해요. 근데 기억 자체를 못한다는 게 안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부러진 애도 있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시간 선후 관계가 좀 애매해서 학생들 증언으로는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CCTV를 말씀드린 거는 아마 이후로 특조위가 재구성되면은 실제로 특조위에서도 이 진술을 여러 명에게 확인하려고 학생들에게도 이걸 물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CCTV가 켜져 있었다는 그런 간접 정황 증거가 계속 있나 봅니다. 그러면 그걸 왜 지워졌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또. 바로 그거죠. 예. 예. 근데 확실한 거는 CCTV 본체가 인양된 후로는 물론 12시간 넘게 약간의 빈 시간이 있긴 하지만 CCTV를 그 시간 사이에 조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인정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조작이 있었다면 그동안 주장해왔지만 뭔가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말 못할 몇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CCTV가 남아있는 기록이 침몰 몇 분 전까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화면으로 남아있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쾅하고 소파처럼 날아갔다 했잖아요. 요 발언 한 2분 전까지입니다. 쇼파 장면은 근데 없어야 실제로 되는 거네요? 찍히기는 날아가는 장면까지는 찍힌 건데 그거는 그 CCTV 본체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실제로 화면이 찍히고 저장되는데 보통 1분에서 10분까지 걸린답니다. 딜레이구나. 예. 그 사이에 무슨 전원 코드 같은 게 빠져버리면 저장이 안 돼버리는 거네요. 예, 전원 코드가 뽑히면 화면으로 나왔지만 저장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고 요거는 뭐 이미 다 여러 가지 니 편 내 편을 떠나서 다 이게 공공연하게 그건 맞습니다라고 된 건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 후로도 계속 CCTV가 돌아가고 있었고 화면을 봤다는 사람들이 2명이나 있잖아요. CCTV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몇 분 단위로 끊어서 계속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일 거예요. 예, 그리고 네. 그 세월호 청문회에서 나온 그 세월호 CCTV랑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도 이제 명확하게 조작 견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뉘앙스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 세월호를 인양해가지고 당시 그 세월호 CCTV 위치라는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좀 봐야 되고 또 몇 가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분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CCTV가 계속 켜져 있었다는 다른 정황 증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는 민간인이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좀 보완이 필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고 치면 의문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지웠을까라든지 왜 안 보여줄까? 그냥 상식적인 생각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특별히 조작할 필요는 없는 CCTV라서 공개는 할 수 있었으나 너무나 상황에 참혹해서 CCTV가 진짜 제대로 꺼졌으면 물이 들어와서 꺼졌을 텐데 그러면 그 세월호에 물 들어와가지고 꺼질 정도면 당시 상황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저희가. 차마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내보내면 국민 정서 감정이 엄청나게 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지웠다거나 지워졌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죠. 어딘가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장면이 찍혔다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불꽃이 피어오르면서 폭발하는 예. 뭐 폭발 연기의 장면이 찍혀있다든지. 그리고 뭐 쿵쾅 하는 그런 장면에서 뭔가 이렇게 선체의 어떤 부분이 어떤 움직임이 확 보인다든지 찌그러지면서 구멍이 나는 예. 데가 보인다든지. 미스터리긴 미스터리예요. 예, 정말 미스테리죠. 제일 중요한 게 CCTV일 수도 있잖아요. CCTV 안에 찍힌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CCTV가 없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미스터리고 여기에 고의성이 있냐 없냐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생겨나는 것들이었잖아요. 예. 왜 일부러 이런 게 없을까? 뭐 여하튼 CCTV는 좀 그런 면이 지금 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상당히 제2특조위가 되면 이 부분이 좀 그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고요. 조금 더 그 말씀드릴 부분이 학생들이 이렇게 있던 그 한 30명 정도 있던 3층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해경 구멍보트가 다가왔고 살려주세요라고 한 10명이 소리쳤지만 이제 무시하고 갔다라는 증언 진술들이 그동안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새로운 진술 몇 가지 해드릴게요. 당시 이제 이건 학생의 그냥 진술입니다. 그때 그 구명보트를 탄 해경들이 자기들 그 갑판문이 쾅 하면서 열린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갑판문이 열려있는 상태죠. 그리고 소파 하나 남은 건
그 가파문 열려있으면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거기를 가로로 딱 나가지고 막아놨어요. 사람들이 안 굴러가게. 그래서 바깥이 잘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 너무 기울어가지고 바깥이 조금밖에 안 보이긴 했지만 각설하고, 당시 그 해경이 법원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가파문이 닫혀 있었고 자기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고 자기들이 밖에서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도 아이들은 탈출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학생이 제가 진술서를 써서 법원에 보냈던 내용이 뭐냐면 해경들의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로 말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해경을 볼 시간이 한 2, 3초 정도였는데 저희가 그랬거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외쳤어요. 그리고 들어올 공간, 저희가 거기로 탈출했기 때문에 문이 열려져 있어서 분명히 있었고 가파문이 열려 있었다. 이걸 제가 증언을 해서 그 해경들 말이 거짓말인 거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경 구멍부터에 해경 2명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2명 중에 1명이 이런 얘기를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에 나와있던 진술인데요.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그 해경 구명보트에 있던 해경 행한테 검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술인은, 해경은 3층 로비에 30에서 40명이 있는 걸 본 사실이 있는가요? 하니까 해경말, 제가 승객들이 30명에서 40명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은 있는데 그곳은 4층 중앙 로비로 알고 있습니다. 3층이라며요.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해경이 요거는 착각을 한 거예요. 4층은 문 구조가 90도로 꺾어져 있기 때문에 또 볼 수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4층에 있던 대부분 학생들은 우리 예슬이 동상 아시겠지만 대부분 복도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거기는 문이 열려져 있어서도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좀 들어보시면 검사가 또 물어봐요. 3층 로비에서 구조된 일반 승객 1명은 3층 로비에 30-40명 있었고 소리만 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인가요? 하니까 해경왈, 그분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승객이 30-40명 모이는 것을 보았고 저도 악을 쓰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쳐서 그분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저희들이 구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때 우리가 구한 30-40명이 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승객이 모여있던 위치는 3층은 이미 물에 잠겨 있어서 4층으로 기억을 합니다. 진술인이 4층 로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소리를 쳤다는 말인가요? 하니까 소리도 치고 목소리도 안 들릴 것 같아서 손짓과 행동으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은 앞뒤 전후 좌우로 길지만 핵심 내용은 이건데요. 네. 결국 자기들이 본 30-40명이 결국 물에 뛰어들어서 이 30-40명을 구했다고 하잖아요. 소리도 치고 손짓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4층에서 뛰어내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 30명의 그 3층의 로비에 있던 방금 진술 학생은 누가 구해준 겁니까? 그 사람들은 해경을 살려주세요 했는데 해경부터가 안 오고 가버리니까 자기들끼리 뭐야 하고 있다가 거기 있던 일반 승객들, 뭐 화물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탈출하자 해가지고 실제로 탈출을 한 학생도 있고 여학생들은 무서워서 탈출을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3층에 있던 30-40명은 많이 살았어요.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정말 망설이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기울어서 그나마 공간 남아있던 게 물속으로 잠수를 해버리니까 구명조끼 입은 상태로 진짜 물속으로 들어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오히려 탈출하는데 힘들었습니다라고 오히려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해경들이 본 30-40명은 이 3층에 있던 30-40명을 본 거예요. 아,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해경 제출 동영상에 해경 한 명이 그때 그 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쪽을 뒤돌아보면서 쳐다봅니다. 그 시간대랑 이 학생들 말 시간대랑 100% 일치합니다. 그러면 뭐냐. 구명보트에 2명이 탔고 그걸 쳐다보던 해경 한 명은 새로 올라가려고 잠깐 한번 탄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3명이죠. 3명 다 선내 승객들을 본 거죠. 그리고 구조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무서워서 뭐 경황이 없어서 못했다. 우리는 구조대원이 아니라 그냥 경비정 직원이었다. 이거는 이제 무능으로 끝낼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면 소리를 치면 되잖아요. 아니면 방송을 하거나. 일부러 방기했다 이렇게밖에 그렇죠. 이거는 없는데. 일부러 안 구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나오라고 해서 뭐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말은 하면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지금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경황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경황이 없으니까 소리를 치는 거죠. 사람이. 놀래서라도. 예. 불 나면 불이야, 도둑이면 도둑이야. 깜짝 놀랐다 우리가 이런 표현하는데 우리는 깜짝 놀라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놀래면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그것도 3명이나 있는데. 그렇죠. 3명이나. 근데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고의 미구조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 척 해버려서 그렇죠.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래가지고 뭘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 실드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도 구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고의 미구조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세월호에 올라간 사람은 그 구명발 하나 그 조타실에 있던 구명물만 터뜨렸잖아요. 근데 이 선원도 나중에 그 검찰에서 경위서를 자기가 자필로 쓴 게 하나 있는데 본인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이제 세월호에 올라갈 때 주변 해상에 탈출한 승객이나 세월호 갑판상에 탈출을 대기하는 승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경이 처음 도착했을 때 세월호에 아무도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건 누구나 아는 건데요.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도 세월호 갑판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세월호 선수 쪽 사람들을 구하러 가겠다고 해경 정장에게 허락을 받고 세월호에 올라갔다고 또 말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시간차가 안 맞는데 그냥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터트렸던 구명벌도 승객 쪽이 있는 게 아니라 조타실 옆에 있는 구명벌 그렇죠. 하나 터트린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승객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위치에 있던 구명벌. 그렇죠. 그리고 뭐 끝도 없지만 뭐 그 전에 나왔던 거 잠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그 선원들을 구한 다음에 선원들이 해경 그 1, 2, 3정에 탑승을 하자마자 한 해경이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선원입니다. 딱 말을 했죠. 선원이라고. 그리고 배 안에 승객들도 많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후속 대화도 하고요. 또 다른 선원은 모두 선원 맞지요? 하니까 맞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가세요? 하니까 저는 선원인데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말도 없이 그럼 또 자기들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해경이 와서 다 선원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리창 10시 6분에 유리창 깨트려서 몇 명 구할 때도 유리창 깨트린 다음에 학생들 50명 있던 유리창을 선원들이 그쪽 창문도 깨트리자고 얘기를 하니까 해경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검찰 진술 조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세월호 기울기가 너무 심해 1, 2, 3정이 접안하기에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배 뒤로 간 거죠, 해경은. 그리고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에 하여간 6, 7명 구했잖아요. 그래서 해경 선원 한 명이 1, 2, 3정 조타실로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해경 정장에 있던 조타실로. 거기 있던 다른 해경이 물어보죠. 저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선원이 예, 그럴 겁니다. 하고 끝. 뭐야? 그래서 악마야? 무슨 소리야? 그 악마야, 악마. 이런 진술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읽어드리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들어오는 어떤 강력한 추력에 의해서 사람이 날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더 외력설이 더 유력하게 예,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쭉 읽으면서 든 생각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기존에 나왔던 진술 그리고 새로 나온 좀 더 자세한 정황 진술을 자로라든지 아니면 파파이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양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시 세월호에 AIS가 조작이 됐나 안 됐나 모르나 여하튼 기존에 나왔던 그런 AIS 자료라든지 레이더 영상과 좀 정확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맞춰가지고 이때 세월호가 뭐 지그재그를 한 건지 몇 초에 몇 미터로 어떻게 날아간 건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거 좀 결부시켜가지고 어느 게 더 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지를 전문가분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그 자세하게 좀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어때요? 파파이스라든지 거기서 나왔던 설들 중에 앵커를 끌고 가다가 그 앵커가 걸리기 전에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팽팽해졌다 튕겨져 나올 때 나오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쿵과 맥락은 없습니까? 그때 파파이스에서는 앵커가 바로 걸리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3군데인가 언젠가에서 이렇게 좀 튕기는 식으로 그래서 항적도에서도 살짝 옆으로 좀 이렇게 튕기는 게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3번 4번까지는 표현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사실 그쪽을 제일 많이 파신 분들이 더 보긴 봐야죠. 기존의 진술과 좀 그리고 당시 이 3층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내 대기 방송한 그 강혜성이라는 그 남자 승무원 그 사람이 이렇게 배 떼굴떼굴 굴렀댔잖아요. 일단 배가 좀 기울기 시작은 한 거죠. 그래서 1차로 한번 부딪혔어요. 어느 정도 기울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거 뭐야 한데 정말 갑자기 쾅 하면서 동시에 지금 날아갔어요. 쾅 소리와 함께 소파 아래쪽에 있던 소파에 있는 애들은 소파
자체로 같이 밑으로 가면서 소파에 딱 깔려서 골반 골절된 애도 있고요. 위쪽 소파에 있던 양대인 선생님은 그때 날아갔어요. 쾅하고 동시에. 그런 정도 힘이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반대쪽에서 쿵 부딪힌 게 아니라 넘어지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또 힘이 한번 더 충격이 가해진 그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기울었으니까 그 3층 로비는 바로 옆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식당에 여러 가지 그런 뭐 그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찬장 같은 거에. 네. 그릇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수천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동시에 다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쾅 소리는 정말 쾅 났는데 바로 옆에서 듣기로는 식당에서 그런 그릇, 접시들이 쏟아진 소리가 더 크게는 들렸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쾅 소리도 일치된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 애들마다 조금씩 그 표현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순서는 좀 다른데 진짜 갑자기 쾅이 들렸고, 자, 근데 요건 하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육상에서 자동차끼리 부딪혔으면 정말 쾅 소리가 누구나 크게 들릴 텐데, 만약에 바다 속에서 충격이 있었으면 물을 뚫고 나오는 진동이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그 세월호가 100m가 넘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만약에 충돌이 있었다고 치면은 그 충돌이 육상에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소리의 쾅일 텐데, 물 속에서 세월호가 일단 6m는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갑판도 있었고 옆에 뭐 매점도 있었고 그 벽도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쾅 부닥친 거죠. 그래서 저절로 날아가듯이 튕겨서 오른쪽을 전체 타박상을 받았거든요. 자, 근데 이때 날아간 거는 본격적인 세월호가 30도 기울 때가 아니라 그 전이에요. 가족협의회에서 그 세월호 항적도 복원해가지고 해군 레이더 영상 복원할 때 급변침이 2번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49분하고 50분에. 그래서 봐서는 1차, 2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급변침으로 생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걸 읽은 사람들은 갑자기 미끄러졌다고 충격이 없이 그냥 갑자기 30도만 기울었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지 일단 이게 너무 의문이에요. 그 정도 상황에서 어떤 선생님이 소파채로 바다에 빠져서 그때부터 그 세월호가 침몰되기 시작한 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 충격이면은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월호보다 훨씬 작은 잠수함하고 부딪혀도 저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난다고 봐요. 그렇죠. 오히려 그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에 부딪히는 정도 충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저도 사실 뭐 잘 모르죠. 그래서 제 의견 말한 것보다는 이 학생들 표현을 그대로 들면 쾅 소리 들리는 부분만 바로 거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막 놀랐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지금 아까 친구가 대굴대굴 굴러갔으니까. 그래서 저희끼리도 눈을 마주치고 야 이게 뭐야 하는데 갑자기 쾅. 그래서 질문자가 그 쾅이란 게 어떤 상황이었죠 하니까 그건 진짜 쾅이었어요. 진짜 그건 진짜 쾅. 근데 이제 쾅하고 기운 게 아니라 기운 다음에 쾅은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지금은 학생이 핸드폰을 주려고 일어났는데 핸드폰은 계속 굴러가고 학생도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쿵 소리, 쾅 소리가 나더라도 약간의 어떤 진동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당시 그 세월호 3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쾅 소리면 정말 다 박살이 나야 되는데 뭐 잠수함이 됐건 세월호 됐건 지금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그런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표현한 애들 표현이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배가 기울고 난 다음에 분명히 시간이 좀 있어요. 휴대폰에 손 뻗고 그게 쭉 빨려나가는 거 보고 애가 떼굴떼굴 굴르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깔깔대고 있는 사이에 꽝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외부 힘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이 배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기울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떤 그 단순한 충돌이나 부딪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배가 기우는 1차적인 물리력 이후에 쾅이라고 하는 2차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쳤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한 번의 액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에 부딪히거나 뭐가 잡아떼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배를 기울게 하는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 있어서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앉아있던 사람의 계속 앉아있게 만드는 그 관성을 무시하고 사람을 튕겨 올려버릴 정도로 진동이 강한 충격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또는 뭐 사선으로든 기울어졌으니까 사선으로든 밑에서 바깥쪽 배 바깥쪽 방향으로
자, 근데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약간 길지만 제가 중간중간 좀 자르고 포인트 부분만 말씀하겠습니다. 사고 1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분 전에 양승진 선생님과 학생들 몇 명이 이제 거기 앉아 있었는데 소파가 2개로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끝쪽에 있던 게 하나 날아가고 아래쪽에 있던 소파는 날아가진 않고 시소로 치면 무게중심에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날아가진 않고 기울어지니까 미끄러져가지고 아래에 있던 학생들을 다 눌러버렸어요, 소파로. 이렇게 된 건데, 참고로 그때 양승진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니 물어보니까 양승진 선생님이 이제 돈을 주면서 과자 사 먹으라고. 그거 보니까 참 너무 애자네요. 실제로 애들이 또 과자를 사러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동아리를 맡고 계셨나 봅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이런 정말 그 평화로운 아침에 그런 과자도 사주고 동아리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날아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중에 한 친구가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을 주우려고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식당 앞에 이렇게 소파 2개 연속으로 있었던 그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었다고 그때 느끼진 못했는데 핸드폰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니까 걔가 당황해서 그걸 잡으려고 일어났다가 정말 몸이 대굴대굴 굴렀어요. 음료수병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렇게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소파에 앉아있던 이제 자기 친구들도 웃기니까 그 장면이 잠깐 웃겼던 거예요. 상황 파악 못하고. 소파에서 일어나서 제 친구 걔를 잡아주러 가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하나도 안 실려서 이렇게 쏠려버리는 거예요. 멈추고는 싶은데 그냥 몸이 확 쏠려가지고 바로 앞에 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그 문이 닫혀져 있었거든요. 그 갑판 문이.